관심을 잃게 되죠. 새로운 것은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보면 놀라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자극이 나의 주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를 안 보고 그 사람을 볼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새롭기 때문이에요.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새로우면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죠. 주의를 두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의 시그널인지 안전의 사인인지를 판단하려면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서 있고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하는 내가 더 주의를 끌죠. 그때 뇌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초보자들은 뇌 전전두엽,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뚫어져라, 저게 무엇일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극을 처리하죠. 오랫동안 처리해서 익숙해지면 두 번째 전문가가 훈련이 많이 되어서 그 자극이 무엇을 할지 예측이 잘 되면 뇌가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뻔한 거죠.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자극이 옆에 나타나거나 맥락이 바뀌어서 동일한 자극도 약간 새롭게 보여지면 또 뇌가 움직여요. 뇌가 활성화돼서 주의가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자극이 새롭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기대하지 않은 것은 놀람을 유도하고 놀람을 유도하는 것은 놀라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더 유도해서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게 하라가 학습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며칠을 굶은 거지가 길을 걷다 복권을 하나 주었다. 거지는 호떡을 사 먹고 호떡 장수에게 복권을 주었다. 거지를 불쌍히 여긴 호떡 장수는 복권을 받아두었다. 거지는 호떡 장수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복권이 당첨됐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호떡이 상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읽은 사람하고 친절하게 복권이 당첨되었다라는 문장까지 같이 읽은 집단하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평정하게 했어요. 복권이 당첨됐다라는 문장이 생략된 글을 읽은 집단이 더 재밌다고 얘기해요. 생략은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의 일부분들을 빼내서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리를 하게 만드는 구조가 재밌는 구조예요. 추리소설도 다 그렇죠. 범인을 보여줄 건가 말 건가, 범인이 누군가를 추리하게 만드는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 아주 잘 쓰고 있는 기법이죠. 어떤 내용을 생략해야 보는 사람이 추리를 할 것인가. 학교에서도 사실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강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한 차시 강의 시나리오 안에서 무엇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잘 결정해서 넣었다 뺐다를 잘하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생각을 했다가 또 사실 선생님 얘기로 보충하고 또 다음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생각 과정을 계속 겪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 글에서의 추리는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어린아이가 힌트를 주고 어른들이 그 힌트를 통해서 답을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거기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주시고 모르는 사람 분들만 이 힌트를 가지고 맞춰봅시다.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이 아이가 이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5초. 어떤 상황을 얘기했을까요? 예? 부부싸움.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노래방. 맞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간단한 퀴즈를 푸는 과정이지만 저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주면서 계속 추적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답을 했지만 재미있어요. 제가 저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의 정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건 궁금하셨던 거예요. 뭘까 정답이. 궁금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궁금한 것이 시간이 없이 바로 궁금해지진 않잖아요. 생각해보고 실패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 걸 여러 번 겪다 보면 도대체 그것의 정답은 무엇일까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사실 호기심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서 탐색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기심이 박탈당하는 학습 환경은 대부분 정답을 더 빨리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호기심은 사치스러운 것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닌 결과는 흉내내기예요.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호기심을 경험하고 호기심을 해결한 사람과 호기심이 없었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훈련받은 사람과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은 재미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문제 해결에 이끄는 큰 동기가 되는 거죠. 비유. 이 비유도 여전히 추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구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구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추리를 많이 하게 하느냐. 만화가 그렇고 퀴즈가 그렇고 추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잘 듣는 사람은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의 추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사랑은 장미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르시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가시가 있으니까 장미는. 아프다. 아니면 향기가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장미의 특성을 가지고 사랑을 생각하는 추리 과정을 겪어요. 이 추리는 이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사고를 하게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비유를 잘하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둘 간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비유가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재미있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할까? 무엇이 공부를 신나게 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친숙함보다는 새로움,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놀라움을, 안정적인 것보다 변화무쌍함이 좋고 특히 비유와 추리가 들어있는 학습 방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 재미는 약간 일시적인 요소가 좀 있지만 동기는 재미를 훨씬 더 넘어서서 재미가 누적되었을 때 생기는 인간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동기 이론 중에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가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한 결과들이 있어요. 유능해지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자율적인 동기,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는 환경인 경우에는 동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재 동기를 느낀다는 거죠. 나는 유능하다.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환경이 되면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끔 보면 동기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실의 구석에 보면.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무기력이라고 부르고 무기력한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무기력은 타고난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예요. 학교에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어떤 실험이 있었냐 하면 여기 쥐 2마리가 있는데 쥐가 이 바닥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기 쇼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발을 누르면 전기 쇼크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자기가 누르면 전기 쇼크가 멈춰지는 걸 알아요. 누르면 멈춰지고 누르면 멈춰지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쥐는 자기가 눌러도 멈춰지지 않아요.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쥐가 눌러야만 얘도 멈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둘이 받는 전기 쇼크의 빈도는 똑같아요. 강도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얘가 누를 때마다 둘 다 딱 꺼지니까. 하나는 통제권이 있고 하나는 통제권이 없고만의 차이예요. 둘의 위를 비교해봤더니 통제권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쥐는 위가 막 상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정말로 흥미로운 발견은 이런 상태에 있던 쥐를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이 쥐가 똑같이